3주차 1강입니다. 지금 우리 3장 TOC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시스템 개선을 위한 5단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오늘 이 5단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스템 제약 조건의 확인입니다. 이 제약 조건이라는 게 여기 지금 세 가지로 지금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내부 제약이라는 거고, 기업 내부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 능력 부족이랄지, 노동 숙련도 부족, 이런 것들이 내부 제약에 포함되겠습니다. 시장 제약이라는 거는 이제 수요가 오히려 생산 능력보다 부족한 경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품을 더 팔 수 있는데 지금 수요가 없어서 못 판다든지, 지금 고객에게 서비스를 더 제공할 수 있는데 수요 부족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공급 제약인데요. 이제 공급이라는 건 뭐 자재 공급 이런 거에 해당되겠습니다. 자재 공급이 안 되는 경우, 이게 이제 공급 제약에 포함되겠습니다. 제약 조건을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사실 이제 뭐 수요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 되죠, 사실은. 수요하고 생산 능력하고 비교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생산 능력이라는 어떤 특정 제품 하나에 대한 거면 그 수요하고 생산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하는 거는 이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예를 들면 한 공장에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한다. 그럴 경우에는 어떤 특정 기계가 있으면 그 기계의 생산 능력을 얘기하기가 전체적으로 묶어서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각 제품마다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제약을, 내부 제약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 이제 더골이라는 그 책을 읽으면 거기 내용 중에도 이제 그런 게 나옵니다만은, 어떤 특정 그 공정이 있으면은 그 앞에 재고가 계속 쌓이면은 그거는 그 공정이 지금 일을 처리를 못하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면 그 공정 자체가 이제 제약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공정중 재고가 쌓이는 거, 이런 것들 이제 공장 내부를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확연하게 드러나죠. 그 다음에 시장 제약과 관련해서는 뭐 잠재 고객에게 제품 정보를 제공하는 능력이 부족한다든지, 아니면은 고객에게 배송 능력이 부족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급 제약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뭐 늦거나 배송 취소가 되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이 제약 조건 확인하는 방법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약 조건 최대한 활용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기계나 공정이 있을 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뭘 하지 않고 현재 상태에서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걸 찾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준비 시간을 최소화한다. 이 준비 시간이라는 건 뭐라 그랬냐면 어떤 작업을 하기에 앞서서 들어가는 시간이 있거든요. 세팅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 그래서 셋업 타임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최소화하는 거. 그리고 어떤 작업을 하다가 다른 작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죠? 다시 뭘 바꾸어야 된다. 그죠? 셋업을 다시 해야 된다. 그럴 때 들어가는 그런 시간들 있죠?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키면은 그만큼 더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작업이 중단되는 시간 최소화. 무슨 이유든 간에 작업이 중단되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된다. 예를 들면 뭐 거기에 전담 작업자가 없어서, 예를 들면 다른 데랑 왔다 갔다 해야 된다면 작업자가 다른 데 일 보러 가면은 거기 중단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불량이 발생해가지고 무슨 작업이 중단된다든지, 아니면은 기계가 고장이 나서 작업이 중단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 하여튼 최소화하면 제약 자원을 최대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불량품이 거기에 통과하는 거는 그 제약 자원을 통과하는 건 그 손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약 조건에 제약 자원에 도착하기 전에 품질 검사를 미리 하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품질 검사가 주로 이제 최종 공정 다음에 보통 이루어지는데, 제약 자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앞에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를 신중하게 한다. 그 다음에
전사적 생산 보전, TPM이라는 거는 뭐 고장이나 기계 같은 게 이제 고장 같은 건 고장이 나지 않도록 그죠? 미리 계획을 세워서 유지 보수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제약 조건을 최대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병목, 그죠? 제약 자원, 병목의 모든 걸 종속시키기입니다. 그러니까 비병목 자원들의 뭐 스케줄이나 뭐 이런 것들은 병목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여기서 중시되는 게 뭐냐면 자재 투입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보통 보면은 일반적으로 자재가 투입이 되면, 그러니까 일거리가 투입이 되면은 그 일 처리를 위해 가지고 바로 그죠? 시스템이 작동을 하죠. 그렇게 되면 비병목 자원에서 자재가 투입되면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 예를 들면 병목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계속 그 병목 앞에 공정용 재고가 쌓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병목이 이제 처리할 수 있는 만큼 그죠? 그거를 고려를 해가지고 자재 투입 시기나 양 같은 게 결정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결국은 그 DBR 시스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DBR 시스템은 뒤에 가서 상세하게 배우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여기서 D가 드럼이라고 그랬죠? 드럼 역할을 그러니까 북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병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목이 이제 드럼 역할을 해서 그 드럼에 따라서 이제 모든 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병목에 따라서 모든 게 움직이도록 해야 된다. 그러한 거를 추구하는 게 DBR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도 만약에 이제 병목이 해결되지 않으면 뭐 추가적인 기계 구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병목 능력을 향상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기계를 구입한다든지 추가적으로 종업원을 고용한다든지 그다음에 하청을 준다든지 그다음에 준비 시간의 단축을 통한 신속한 전환을 한다든지 신속 전환을 위한 도구 개설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도요타 생산 시스템 이런 거 예를 들면은 옛날에 이제 기계를 예를 들면 특정 작업을 하다가 다른 작업을 하기 위해서 기계 세팅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걸리던 시간이 꽤 오래 걸렸는데 버튼을 하나만 누르면 바로 전환이 되는 시스템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바꾸게 된다든지 그죠? 그런 것들 했거든요. 도요타 생산 시스템을 보면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TOC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장점은 뭐냐면 효과가 가장 큰 곳에 개선 노력을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뭐 예를 들면 여러 공정이 있으면은 자원을 배분할 때 골고루 이렇게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체인 원리에 의하면은 전체적인 강도는 가장 약한 연결고리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TOC에서는 이제 그 부분에다가 집중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이제 전체적인 강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효과가 가장 큰 곳에 개선 노력을 집중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고가 최소화된다. 뭐 공정용 재고 이런 것들을 자재 투입 시기 조절한다든지 그러니까 드럼의 능력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공정용 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최소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혁신적인 개선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하게 되면 TOC를 이제 적용하게 되면 병목이 개선되면요 어마어마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비용이 절감된다. 그 이유는 뭐 여기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제약이 제거된다든지 공정용 재고가 감축된다든지 고객 대응 시간이 빨라진다든지 그 다음에 종업원의 낭비 시간을 줄여서 품질 개선이나 제약 제거에 이용한다든지 그런 것들 통해서 이제 비용 절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업원의 협조기도 굉장히 용이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제약 제거에 이건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종업원들이 이제 반감을 가질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세스 간의 연결점에 대한 이해 확대.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종업원들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목이 어디인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 시스템적 사고를 가지게 되고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장점으로 작용을 하겠습니다. TOC의 단점은요, 사실 이제 단점은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은데요. 굳이 이제 단점을 얘기를 해본다면, 이 TOC 실행을 위해서는 핵심 인물에 대한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 전체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되고, 그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시스템 개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배양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관리자들이 과거의 정책이나 측정치를 버리는 것이 어렵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스루풋 회계 시스템이라는 걸 얘기했죠.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은 이 공정별로 이제 어느 정도 가치가 부과가 되는지 부가가치 개념이 작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정별 평가도 이루어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관리자들은 그죠? 그래서 이제 시스템 전체 측정치 뭐 이런 걸 이용하게 되면 공정별 효율성 뭐 이런 거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새로운 것에 익숙지 않기 때문에 옛날로 회귀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하나의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이 TOC를 정형화가 되면 새로운 그 보상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과거의 보상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한다면 과거의 보상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그 공정별 평가랄지 뭐 이런 게 부서별 평가랄지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갖고 보상 시스템이 갖춰져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이 TOC에서 글로벌 최적화를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부서별 평가랄지 뭐 공정별 평가 이런 게 이루어지면은 글로벌 최적화를 위한 그런 행동에 대한 그죠 동기부여가 되질 않죠. 그래서 그 사실은 이제 평가 방법이나 그죠 측정치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어차피 기업이라는 건 뭡니까? 이 부서별 평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뭡니까? 돈을 버는 게 중요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 글로벌 최적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 이제 이번에 그 읽게 될 더골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책을 읽기 전에 봐도 되고 아니면 책을 읽고 나서 봐도 되는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아마 여러분들이 읽기 전에 아마 이거를 접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초반이니까 그죠? 도골 책이 1, 2가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초점을 맞추는 건 도골 1입니다. 1. 나한테 이메일 보내는 사람들도 꽤 있던데 도골 1, 2가 아니고 1을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구입하시려면 뭐 도골 1을 읽고 더 관심 있으면 2를 읽어도 됩니다만은 2는 별로예요. 그래서 1을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도골이라는 책은 그 골드라시 그 개발한 소프트웨어 있잖아요. 그게 이제 판매가 지지부진하니까 그 원리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쓴 소설책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골드라드하고 이제 콕스가 두 사람이 그 썼는데요. 다른 그 책들 보면 골드라 혼자 쓴 책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 더골만 콕스하고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두 사람 썼는데 뭐 메인 저자는 골드라시죠. 엘리 골드라. 결국은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TOC 이론이 여기서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이게 소설책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제 그 공장장이 공장을 맡게 됐는데 그걸 지금 그 공장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3개월 이내에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 공장을 이제 매각하겠다고 그 위층 경영진에서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공장이 굉장히 효율적인 공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기 문제가 계속 발생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납기 문제라는 건 뭐냐면 언제까지 납품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효율적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꾸 수익성이 악화되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이죠. 기업 입장에서는 뭡니까? 공장이 돈을 벌어야 그걸 유지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 이제 공장장이 뭡니까? 이 기업의 목표가 뭔지에 대한 그죠? 이해가 처음에는 굉장히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일반적으로 그 특히 이제 공장과 관련되면은 생산성이랄지 효율성 이런 거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내용 중에 보면 뭐 로봇도 도입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효율성이 굉장히 그죠 높아지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수익성은 악화되고요. 근데 진정하게 그 기업의 목표는 돈을 버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는 데 있어가지고 요나 교수라고 자기가 이제 대학 다닐 때 그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제 깨달음을 얻는 그런 식으로 거기서 그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 이제 뭐 로봇을 도입해 가지고 그러니까 자동화를 시켰죠. 자동화를 시켜갖고 효율성이 높아졌다 그랬는데 그렇게 자랑을 하니까 요나 교수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과연 그걸 도입을 해가지고 재고는 줄었냐? 그 다음에 그럼 자동화 시켰으니까 그러면 인건비는 좀 줄었냐? 그 다음에 매출은 늘었냐? 이런 것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근데 결정적으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없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점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 요나 교수와의 연락을 통해서 소설책의 내용 중에요. 요나 교수와의 연락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깨달음을 이제 얻는 거죠. 거기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운영을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뭘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느냐, 무슨 측정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느냐, 그 지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지표 얘기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지표들 있죠. 그러니까 뭐 순이익, 투자 수익률, 현금 흐름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보통 보면 여러분들 왜 재무 관리라는 데 보면은 경영 분석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거기 보면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실제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이런 것들이 이런 지표가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거기서 스루풋 회계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거기서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스루풋을 증대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재고 비용하고 운영 비용을 감축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스루풋을 증대하는 게 이제 가장 1번이죠. 우선순위가 거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스루풋하고 재고하고 운영 비용에 대한 그 개념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념하고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뭐 스루풋은 판매율, 재고는 판매를 목적으로 투자된 돈, 이게 다 재고로 들어갑니다. 운영 비용은 재고를 스루풋으로 전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교수가 이제 그 일종의 이제 조언자 역할을 해서 조언을 하게 되는데 공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들은 뭐 그러니까 교수의 얘기가 아니라 일부러 이제 교수를 등장시켜가지고 이제 그 골드러시 그 현상들을 이제 설명한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과잉 재고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자재가 투입되면 무조건 만들잖아요. 그죠? 작업을 하게 되잖아요. 왜 그렇게 하냐면 효율성 높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거를 효율성 높이려면 작업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래서 불필요한 부품들을 이제 과잉 생산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이유가 되고 그걸 쓸데없는 거를 그걸 만들다 보면은 실제로 그 기계가 다른 데 써야 되는데 그죠? 그거 만들고 있으면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생산 능력이 부족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생산성에 대한 시각 차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면 놀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놀면은 이게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그게 이제 시각 1이에요. 그 두 번째 시각은 뭐냐면 효율성은 떨어지더라도 스루풋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린가 하면 지금 당장 해야 될 작업이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거를 생산하느라고, 그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으면은 당장 지금 작업이 들어가야 될 게 늦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스루풋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필요하지 않은, 그죠? 작업을 지금 당장 할 게 아니라 여유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 걸 우선적으로, 그죠? 작업을 하는 그런 것이 오히려 전체적으로 보면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냐면 스루풋을 높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교수의 이제 조언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효율성보다는 돈을 버는 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모든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공장은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참 이게 아이러니하지만, 그리고 균형 잡힌 공장을 추구할수록 파산이 일어난다. 이 균형 잡힌 공장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앞서 얘기한 생산 능력 균형화라는 거 있었죠. 그러니까 생산 능력을 동일하게 딱 맞춰놓는 거예요. 그럴수록 오히려 파산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변동성하고 뭐 종속성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뒤에 가면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한 무슨 그 흐름 균형화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자, 그럼 균형 잡힌 공장의 문제점이 뭐냐? 아까 얘기했지만 균형 잡힌 공장이라는 거는 생산 능력 균형화예요. 그러니까 시장 수요하고 각 공정의 생산 능력을 이렇게 일치시키는 거예요. 이 균형 잡힌 공장의 문제점이 뭐냐면 스루풋이 감소하고 재고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뒤에 이제 설명이 이어지겠습니다. 책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도그월이라는 그 소설책에 보면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그 예가 나옵니다. 뭐 하이킹이랄지, 그죠? 주사위 게임이랄지 뭐 몇 가지 예가 나오는데 이 변동성하고 이제 종속성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 잡히게 해놓으면 변동성하고 종속성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스루풋을 얻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예가 이제 하이킹 예가 나옵니다. 하이킹 예가 나오는데 하이킹 예는 뭐냐면 이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하이킹을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줄을 세워가지고 어느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는 이게 줄이 자꾸 이제 처음에는 같이 이제 나란히 가다가 점점 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가는 애는 막 달아나듯이 막 먼저 막 가고 뒤처지는 애들은 점점 더 뒤처지고 그래서 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시간에 이제 도착을 못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를 이제 거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하이킹에서 이제 그 일어나는 현상들이 결국 생산 쪽에서 일어나는 현상들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거의 매치를 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렇게 이제 그 하이킹에서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결국은 뭐 때문에 일어나느냐? 변동성하고 종속성 때문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이킹에서 이제 발생하는 현상 이거를 한번 우리가 보면은 일단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걷는 속도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변동성입니다. 그리고 평균 속도가 같더라도 사람 간의 간격이 벌어지고 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이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개인의 속도가 느려지는 거는 제한이 없어요. 왜냐면 가다가 뭐 예를 들면 신발 끈이 풀려가지고 예를 들면 신발 끈을 묶느라고 누가 그죠 가던 걸음을 멈추잖아요. 그러면 걔가 묶을 때까지 계속 뭡니까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사람들은. 그 다음에 개인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추월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앞 사람의 속도에 의해서 제한이 돼요. 그러니까 누가 멈추게 되면 뒷 사람들은 뭡니까? 아마 빨리 갈 수 있어도 빨리 못 가는 거예요. 그 앞 사람 때문에, 그죠? 그게 종속성이에요, 여기서. 그리고 변동성은 누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늦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늦어진 채로 이제 가게 되죠? 그러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또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앞서 늦어진 거하고 그 다음에 뒤에 또 늦어진 거랑 누적이 돼서 계속 그 늦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느려지는 변동성의 누적이 빨라지는 변동성의 누적보다 더 빨리 누적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빨라지는 변동성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이킹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뭐냐? 거기서 이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오히려 속도가 느린 사람을 선두로 하고 뒤로 갈수록 속도가 빠른 사람을 위치하는 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속도가 느린 사람의 짐을 나눠 들어주는 거. 이것도 이제 그 하나의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허비라는 친구 얘기가 나와요. 그 허비가 속도가 좀 느린데 그 짐을 이제 다른 사람이 좀 덜어주는 거죠. 나눠줘서. 그래서 하이킹 얘하고 우리 생산하고 이게 이제 한번 매치를 한번 시켜보면 하이킹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 생산에서 개별 공정으로 보면 되고요. 그 하이킹 자체는 제품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속도는 앞 사람의 속도에 달려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생산에 적용을 시키면 후속 공정의 속도는 선행 공정의 속도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사람이 산행을 마치는 속도가 이제 스루풋이고요, 결국은. 여기까지 하면 그 전부 그 프로세스를 다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사람의 하이킹 종료가 판매에 해당되고, 개인별 에너지 소모는 운영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선두와 마지막 사람의 간격을 재고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속도의 변동성으로 인하여 줄이 간격이 늘어나고 마지막 사람의 하이킹 종료 시간이 늦어진다. 이거는 운영 변동성으로 인해서 재고가 증대하고 판매가 감소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좀 장황했죠. 그러니까 하이킹에서 결국은 그 설명하는 게 뭐냐면 변동성하고 이제 종속성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그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슨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거기서는 예를 들면 속도가 느린 사람을 이제 앞세우고 뒤로 갈수록 속도가 빠른 사람을 위치시키면 이제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생산에는 적용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생산 순서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데, 그죠? 그 순서를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죠? 물론 일부는 조정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생산 순서를 마음대로 조정하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그 대신 뭐 짐을 들어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주사위 게임인데요. 이것도 역시 이제 변동성하고 종속성을 지금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런 게임이에요. 그래서 참가자가 이제 순서대로 주사위를 던집니다. 주사위 던져가지고 나오는 눈의 수만큼 자기 앞에 이제 그릇이 있어요. 그 그릇 성냥개비가 이제 당기게 되는데 그 자기 앞에 그릇에 담긴 성냥개비를 다음 사람 그릇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만큼, 주사위 눈 수만큼이요. 근데 자신의 그릇에 담긴 성냥개비를 초과하여 옮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냥개비 3개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졌는데 4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3개만 옮길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변동성이 뭐냐, 여기 나오는 게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가 이제 변동성이 되겠죠. 종속성은 뭐냐면 그 자신의 그릇에 담기는 성냥개비 수 있잖아요. 그거는 자기 앞에 사람이 옮기는 거에 따라 결정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 사람의 게임 결과에 달려 있다는 게 이제 여기 종속성이고요. 참여자가 모두 한 번씩 주사위를 던져서 마지막 사람이 옮기는 성냥개비 수가 1회의 게임 결과인데 평균 3.5개가 되죠. 그 평균 3.5개라는 건 뭐냐면 주사위가 이제 1부터 6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이제 그 기대치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3.5죠. 그죠? 1, 2, 3, 4, 5, 6을 다 더해가지고, 그죠? 6으로 나눠주게 되면 3.5가 나오죠. 그러면 게임을 10회를 한다면 우리가 예상하는 거는 이제 3.5 곱하기 10 하면 35개가 되겠죠. 근데 실제로 이제 주사위 게임을 시행을 해보면 35개에 훨씬 못 미치는 성냥개비가 이제 옮겨지게 되죠. 그 이유가 바로 변동성하고 종속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이킹하고 그 주사위 게임 그거 읽으실 때 이런 거에 좀 주의를 기울여서 읽어야 됩니다. 변동성하고 종속성. 이거를 생산에다 적용했을 때 종속성과 변동성의 그 영향, 그 생산 상황으로 한번 옮겨보면 이렇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두 개의 공정을 순차적으로 거쳐서 100개를 생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정 1하고 공정 2를 지나서 완성이 되는 그런 작업입니다. 각 공정의 시간당 평균 생산량이 25개예요. 공정 1은 사람이 작업하고 공정 2는 로봇이 작업을 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경우에 시간대별 예상 생산량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다는 거죠. 예를 들면 12시에서 작업을 시작한다 그럽시다. 그러면 공정 1에서 12시에서 1시 사이 1시간당 25개 생산한다 그랬으니까 그죠? 25개 생산해서 공정 2로 넘기면 공정 2에서는 1시에 2시 사이 이제 25개가 작업이 되죠. 그 같은 시간에 공정 1에서 또 25개가 작업이 이루어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그러니까 요 25개가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요건 또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게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과연 이렇게 되냐?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렇게가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사람이 하다 보니까 공정 1의 경우 좀 과장됐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사람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는 25개를 생산을 해야 되지만 19개 예를 들면 요때 19개 생산이 되고 21개 28개 32개에서 전체적으로는 100개를 작업을 했어요. 과연 그러면 이 경우에 과연 공정 2를 지났을 때 100개가 되느냐? 그 시간 내에. 그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2시에서 1시 사이에 19개가 생산이 됐는데 그러면 공정 2는 19개밖에 작업을 못 하잖아요. 19개 넘어왔는데 어떻게 25개를 작업합니까? 그죠? 19개밖에 작업을 못 해요, 여기.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21개가 여기 이제 작업이 끝나서 여기 21개 작업을 하게 되죠. 여기는 28개가 작업이 됐지만 넘어왔는데 공정 2는 로봇이라 그랬죠. 로봇의 생산 능력은 항상 일정하니까 맥시멈 25개까지밖에 못해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32개가 작업이 됐지만 실제로 할 수 있는 건 로봇이 할 수 있는 건 25개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90개까지밖에 작업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뭐냐면 변동성하고 종속성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 여기서 변동성은 공정 1의 시간대별 생산량이 다르다는 거고요. 종속성은 공정 2의 작업량은 공정 1의 생산량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맥시멈이 25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보면은 공정 2의 생산 능력을 공정 1의 생산 능력보다 크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은 공정 2의 생산 능력을 예를 들면 35개 정도로 잡아놓읍시다. 그러면 28개가 넘어와도 작업이 가능하고 32개가 넘어와도 작업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게 문제가 뭡니까?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35개 생산 능력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19개를 만약에 여기서 작업을 한다면 그거는 낭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산 능력을 늘리면 그거는 일종의 낭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변동성이 생긴다는 거죠. 여기 아까 얘기한 이 얘기도 이제 그 얘기예요. 여기 평균 속도가 같더라도 사람 간의 간격이 벌어져 줄이 길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평균적으로는 같더라도 이제 변동이 이렇게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변동성하고 종속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병목자원하고 비병목자원을 이제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병목자원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병목이 뭐냐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생산 능력이 수요에 못 미치는 자원, 그게 이제 병목자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이제 TOC에서 이제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병목하고 비병목을 일단 구분을 하고, 그러니까 병목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어떤 자원이 있으면 거기 공정중 재고가 막 쌓이면은 그게 병목이라고 보면 된다 그랬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수요와 병목 자원의 능력의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려면 예를 들면 수요에 못 미친다 그러면 수요에 그죠? 맞출 수 있도록 병목의 능력을 이제 향상시킬 필요는 있겠죠. 물론 병목의 생산 능력 향상하는 방안이 물론 기계를 더 도입한다든지 작업자를 더 고용한다든지 뭐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먼저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거의 그 더골에서도 이제 그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병목에서 유의 시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거기 더골에 보면 그 머신 기계 하나가 있는데 그게 점심시간에 이제 작업자가 점심 먹으러 가는 동안에는 그 쉬어요. 그 기계가. 그렇죠? 유의 시간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없애면은 그동안 또 작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점심시간에는 뭐 돌아가면서 점심을 먹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병목 가동하는 거. 그 다음에 아까도 잠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전담 작업자를 배치하게 되면 그 사람이 그 기계를 떠나는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담 작업자 배치해가지고 그 병목의 유의 시간을 없앤다든지 이런 방법을 이제 취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병목의 준비 시간 줄이는 거. 그 다음에 병목과 동일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기기를 추가로 이용하는 거. 작업 일부를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아웃소싱 이용하는 거예요. 하청 주는 거. 그런 거. 그 다음에 불량품이 병목 통과하지 않도록 품질 검사를 병목 앞에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재작업이 필요하지 않도록 병목에서 불량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요. 결국은 뭐 통과했는데 또 재작업을 해야 된다면 병목 시간을 또 잡아먹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필요하지 않은 부품에 대한 작업은 하지 않도록 하고 긴급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작업하는 거. 거기도 그 더블에 보면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꼬리표 붙여가지고 이제 우선 작업할 거는 이제 색깔을 달리해가지고 그죠? 예, 그런 것들을 먼저 하게 한다든지 뭐 그런 방법들을 동원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병목의 생산 능력을 향상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자재 투입 시기 결정하는 거예요. 비병목의 경우에는 좀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비병목이라는 건 이제 아까도 병목이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생산 능력이 수요보다 떨어지면 병목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비병목은 뭐냐면 수요보다 그 생산 능력이 많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비병목에서 작업을 지속하면은 공정 중 재고가 그죠? 그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병목 자원의 흐름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고가 많은 거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완성품 재고든 공정 중 재고든 재고는 물론 이제 일거리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그 뭡니까 병목 자원이 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거기 앞에 일거리는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 있어야지, 그죠? 너무 과잉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재 투입을 하게 되면 무조건 이제 작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자재 투입을 아예 그죠? 병목의 능력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하는 거죠. 여기 자재 투입이라는 건 이제 비병목 자재 투입을 얘기하는 비병목에 대한 자재 투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투입 시기 결정하는 거 이런 거 있죠. 그게 결국은 뭐냐면 지난번에 골드라시 개발한 그 소프트웨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스케줄링 같은 거 할 때 거기에 보면 이제 자재 투입 시기 결정하는 거 이런 것들이 거기 들어가게 돼요. 그다음에 이 결국은 이제 자재 투입 시기를 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병목에서 생산된 부품이 조립 공정에 도착하는 시기에 맞추어서 비병목에서 생산되는 부품이 조립 공정에 도착하도록 비병목의 자재 투입 시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재 투입 시기 조정의 효과는 굉장히 좋은 효과들이 있는데 일단은 수입이 증대된다. 초기에는 효율성이 좀 감소되죠. 왜 그러냐면은 그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항상 작업하는 게 아니라 자재가 투입되면 이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자재가 투입 안 되면 놀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놀면은 그 공정으로 보면 효율성이 좀 감소하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걸 잘 분석을 해서 작업자 재배치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점차적으로 효율성도 개선이 되는 그런 효과들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2월 주문 감소로 고객 만족 증대.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과거에 예를 들면
이 시스템 자체에서 스루풋이 많이 통과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2월 주문 같은 게 생긴다는 거죠. 2월 주문이라는 건 뭐냐면 고객이 예를 들면 고객의 수요가 있는데 지금 재고가 없어가지고 그거를 충족을 못 시키는 경우이죠. 그러면은 그 고객한테 좀 기다려 달라 그러고 다시 주문을 하는 거죠. 주문을 해서 그 주문량이 도착하면 이제 고객에게 보내주는 그런 방법인데, 2월 주문이 이제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안 기다려도 되잖아요. 그래서 고객 만족이 증대된다는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비명목자 간의 배치 크기 축소를 통해서 수익성을 향상한다 그러는데, 이게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그럼 3주차 1강은 여기서 중단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